1차로 귀국한 우한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인 진천 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가 5명이 나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현재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관련한 언론 보도들 쏟아지고 있는데요. 불안감을 야기하는 자극적이고 공포스러운 그런 기사에 또 중국인 혐오 보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SNS상에서는 가짜 뉴스도 많다는데요.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한 교민들 아침 8시경에 귀국을 했습니다. 현재 임시생활시설 진천 아산으로 이동을 했는데 네. 어제까지만 해도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거셌어요. 오늘은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제 정말 세게 반발을 했고요. 밤까지 집회가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 개발원 입구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힘내세요. 아산 시민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린 다 같이 국민입니다.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교민들을 응원하는 내용이 붙어 있었고요. 네네. 또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더는 막을 수도 없고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다고 판단해서 주민회의를 거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다 같은 국민인데 결국 우리가 품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함께 이걸 고난을 극복해 나가자 이렇게 결정한 걸로 보이고요. 네네. 그러면서 진천과 아산 주민들 반발 대신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방역 대책을 통해서 주민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철저한 방역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래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부 측에서 다 추후에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방역 부분은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민 중에 발열 증세가 나타난 분들이 계세요. 한 18분. 네, 이분들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떤지 들어와 있나요? 네, 일단은 지금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모레쯤 나올 예정인데 이제 그렇지만 이 정은경 질보훈본부장 얘기로는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행기에 탑승을 할 때도요. 이 발열 체크를 해서 중국과 한국 기준을 모두 다 통과를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탑승은 가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미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 탔을 때도 이 퍼스트 클래스 쪽으로 좀 나눠서 격리를 시켜서 태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을 입원시켜서 상태를 좀 살피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남아있는 교민들이 또 있잖아요. 네. 추가 전세기에 이제 띄운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언제 정확히 띄우는지 뭐 들어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8시 45분에, 그러니까 어제도 8시 45분에 떴는데요. 오늘도 8시 45분에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중국과 협의 결과 전세기 운항 허가를 받았다라고 아까 4시 정도에 발표를 했고요. 오늘 밤 출발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한을 다녀온 대한항공 여객기가 방역을 마친 다음에 다시 투입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신청자 가운데 1차에 타지 못한 교민들 한 350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2차 탑승객 규모는 유동적입니다. 우한 주재 총영사관은 탑승 신청하지 못한 교민들 중에 2차 항공편 탑승 희망자, 그러니까 관련 정보를 최대한 조속히 보내달라 긴급 안내를 했고요. 마지막까지 수요 조사를 거쳐서 정원 404석 규모의 여객기에 최대한 많이 탑승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 우리 국내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 오늘만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어요. 어제까지 6명의 확진자가 확인이 됐었는데 이제 오늘까지 합치면 총 11명이 됐습니다. 일단 오전에 1명, 오후에 4명 이렇게 추가로 확인이 됐고요. 이 오늘 오후 추가로 확인된 4명의 환자 중에 2명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3차 감염자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앞서 6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2차 감염자였거든요. 근데 이 2차 감염자에 의해서 다시 그 가족들이 감염된 이 사람들이 이 2명의 확진자의 가족들. 그러니까 1차 감염자에서 그분한테서 감염이 된 2차 감염자 그리고 2차 감염자부터 또 감염이 된 가족분들. 2차 감염자의 가족. 그래서 3차 감염자가 처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추가 확진된 1명도 이 5번째 이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2차 감염자고요. 이 나머지 2명은 중국 우한에서 청도 항공편으로 해서 이 입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2차, 3차 감염자는 아니에요. 이 질병관리본부 측은 즉 자세한 추후에 이런 자세한 내용을 좀 더 공개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2차, 3차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게 조금 심각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특히 뭐 5번째 확진자
성신여대 근처에 있는 CGV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이 영화를 실제로 봤습니다. 그 지난 25일 그 설날 당일이었거든요. 아, 또 연휴 때니까 많이들 또 영화들 보러 가죠. 그때 굉장히 사람 많았고 사실은 저도 그날 가족들하고 영화를 봤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이 영화관에서 이 남산의 부장들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 CGV 성신여대 입구점은 현재 방역 작업 중이고요. 이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영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어났고 또 2차, 3차 감염자가 나타났고 잠복기가 2주 정도, 최대 2주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서울대우 교수님 전화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확진 환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내 환자 수가 11명으로 오늘 5명이 늘었고요. 네네. 또 중국 본토 환자 수도 수그러들 기미가 없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여전히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여행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특히 아까 저희가 뉴스에서도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세 번째 환자 접촉자인 6번째 환자가 이제 2차 감염자라고 하고 또 이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이 또 감염이 된 상태라서 3차 감염까지 된 케이스잖아요. 이게 3차 감염은 지금 처음 발생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네네. 그러면 이제 슈퍼 전파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예전에 메르스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슈퍼 전파자도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예단하기는 이르고요. 우선 슈퍼 전파자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슈퍼 전파자는 공식 용어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편의상 한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키는 사람을 그냥 편의상 슈퍼 전파자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통상의 상태에서 일어나기는 어렵고요. 대단히 많은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있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다양의 바이러스가 이 환자로부터 나가면서 밀접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옮겨져서 감염된 사람 숫자가 많았을 때 이때 이제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 지금 우리 국내에서 11명의 환자들이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같이 다 통제 범위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감염을 일으키고 3차 감염을 일으켰다고 해도 이분들의 그 전파를 시킬 상태에 몸에 지니고 있던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접촉한 사람들은 감염이 되었을지 몰라도 대규모로 감염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물론 좀 더 지켜보면서 추이를 관망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경험상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는데 이분들이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대규모의 감염을 일으키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방금 통제 범위 내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 통제 범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한에서 누군가가 귀국할 때 감염자를 확인해서 찾아낸다든지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생겼다든지 또 이 확진자가 누구를 접촉했는지를 찾아내어서 능동 감시를 한다든지 어떤 감시 체계에 있다든지 하는 이거를 다 통제 범위 내에 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통제 범위 내에 있으면은 지역 감염이 일어나기가 기본적으로 어렵고 계속 통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된 환자들이 통제 범위 내에 있었다. 그러니까 능동 감시라든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 제한된 그런 이렇게 수준에 있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근데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 특히 6번 확진자 이분이 이제 2차 감염자인데 이분의 따님이 어린이집 교사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원생 거의 한 30명에 가까운 원생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럼 이 원생들도 전부 다 능동 감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6번 확진자가 2차 감염자잖아요. 6번 확진자가. 그다음에 6번 확진자가
딸 어린이집 교사로 있는 딸에게 지금 이제 전파를 시킨 것으로 양성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딸이 어린이집 교사라는 거죠,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어린이집 교사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네. 혹시 감염이 되면 어떡하나. 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감염이 되면 감염에 훨씬 취약해서 뭐 사망이 좀 더 잘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심각한 병증을 앓지 않겠나 하는 이런 또 네. 우려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어린 원생들,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유아나 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더 취약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더 취약하다고 하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신종플루 때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네. 그러는데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취약하다 이런 결과도 없고 심지어는 네네.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감염에 대해서 좀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감염이 훨씬 덜 일반적이에요. 더 적어요. 네. 그래서 충분히 걱정되는 것은 알지만은 네네. 현재의 데이터로 봐서는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어린아이가 무작정 감염에 노출만 되면은 감염이 된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의 상황은 격리 조치를 하면서 자가 격리가 됐든 어떤 격리가 됐든 격리 조치를 하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들이 이렇게 뭐 손가락을 입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 이제 행동들이 많으니까 어른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걱정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지금 뭐 확진 환자들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가능할까 싶기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어렵기는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즉각 이 어려운 일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런 감염병의 초기 대응은 전체 국면을 결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대응에 실패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한 사태도 초기 대응을 실패를 해서 지금 우리가 우한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자가 6명일 때 또 환자가 11명일 때 그래서 역학조사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해야 되고 더 꼼꼼하게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려운 줄을 알면서도 이게 초기 대응에서 충분히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좀 더 사태가 커져가지고 환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량을 투입을 해서라도 즉각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지금 역학조사관이 뭘 해야 하는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진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확진 환자가 나왔을 때 그 확진 환자가 시간별대로 동선이 어떻게 되고 누구를 만났나 하는 것을 꼼꼼하게 다 이제 누구를 만났나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 모든 걸 다 체크를 하는 네네. 거예요. 이때 이제 누구를 격리해야 되고 누구를 능동 감시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 역학조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도 있어요. 하나는 매우 꼼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정밀성이라고 그러는데 매우 정밀하고도 매우 꼼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3번 환자가 6번 환자를 만든 것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냐면 굉장히 신속해야 돼요. 정밀하기는 하는데 신속하지 못하면 그 사이에 환자들로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고 굉장히 신속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정밀성을 더 높이고 신속하기는 하더라도 더 신속함을 높여서 초기 대응에 초기 국면에 충분히 대응한다. 그런 자세로 임해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동선들이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장소 그 시간대에 나도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라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의 어떤 좀 능동적인 신고를 받기 위해서 지금 확진자들의 동선을 좀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찬성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위치에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네. 나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당국에 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들이 주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마스크 쓰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손을 씻는 거라든지 네네. 외출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감염병은 당국만으로 안 되고 당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합심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협조하고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선진 국민의식을 드러낸다고 하는 관점에서 그런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이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들이 있습니다. 이게 증상이 없는 사람인데 나중에 확진 환자로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어떤 전문가는 이 악수를 통해서도 무증상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바이러스는 악수를 했을 때 솜이라고 하는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네네. 어떤 경우에도 피부에 상처가 있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환자와 악수를 했을 때 환자가 아닌 나에게 바이러스가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코나 입의 점막이나 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아마 이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질문은 무증상인데 그러면은 전파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계속 논란거리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예요. 무증상이지만은 그 사람이 지금 감염이 됐잖아요, 그죠? 네. 감염이 됐어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데 무증상이잖아요. 이거를 일러서 잠복 기간에 있다 그래요. 잠복 기간 중에 있는 거예요. 잠복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이 사람이 바이러스가 없느냐 아니잖아요. 바이러스 있잖아요. 네. 바이러스가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면서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이제 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증상이 있을 때는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나오니까 이 사람을 감염시키기가 쉽잖아요. 네. 그런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이러스 양이 어떻게 되느냐? 바이러스 양이 극도로 적다고요. 극도로 적은 상황에서 감염을 시킬 수 있느냐가 결국 이제 논란이거든요. 네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염이 되는 새로운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 사람이 스트롱해서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야 감염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거나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해서 아주 적은 바이러스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무증상자가 매우 적은 바이러스를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감염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특이한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왜 논란이 되는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무증상 즉 잠복기일 때는 바이러스 양이 극도로 작은데 그걸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지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박성호 기자. 네. 아까 뭐 잠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뭐 확진된 분들, 이분들이 네. 동선을 좀 알려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청취자분들께도.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환자의 경기도 고양시 방문지 두 곳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름, 그러니까 실명이 안 나왔었어요. 음식점, 카페 이렇게 됐었는데 경기도가 그 주민들의 그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24일 오후 이동 경로를 확인한 결과 24일 오후에 24일 오후 2시에 일산 소재 본죽 정발산점을 이용했고요. 네. 오후 4시에는 식사동 스타벅스를 다녀갔다. 이렇게 경기도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글쎄요, 뭐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많은 정보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거는 사실 좋지 않은 일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게 또 실검에 많이 올랐었어요. 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뭐 대검에서는 넣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여론조사에서 2위를 했습니다. 네, 2위. 네, 이 여론조사 개요부터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세계일보가 했는데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26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1 전화면접 조사를 했고 응답률은 10.1%,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신뢰 수준은 95%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세계일보 홈페이지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좀 내용을 전해드리면은 이 윤석열 총장이 2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8%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네. 황교안 대표는 10.1%였어요. 그러니까 뭐 3위가 된 거죠. 거의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뭐 2위고 그리고 두 자릿수라는 게 상당히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1위는 네. 이낙연 전 총리였는데 32.2%였고요. 네네. 근데 이제 윤 총장의 이 지지율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네. 되는데 이 무당층 내에서 15.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왔고요. 그리고 새보수당 역시 보수 정당이죠. 새보수당 네네. 지지층 내에서도 28.9%를 얻었고요. 그리고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물론 황 대표가 이 42.3%로 높았지만 이 윤 총장에 대해서도 19.6% 약 20% 가까이 줬기 때문에 이 중도 보수층에서 주로 지지를 해줬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교안 대표 좀 긴장이 될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니까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또 불교 신자들이 돌아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우스 얘기처럼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황교안 대표가 오늘 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의 상월선원을 방문했어요. 거기 동안거 수행 중인 스님들을 만났는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합장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합장을 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합장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고 그렇죠. 이번에 육포설 선물로 구설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앞둔 불신 잡기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드디어 등판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어제죠. 어제 이해찬 대표와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해찬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 맡아달라 얘기를 네네.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강원 지역에 출마해달라 이 얘기를 했는데 이광재 전 지사의 답은 뭐냐면 공동선대위원장은 수락하겠다. 그렇지만 총선 출마는 아직 더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전 지사가 뭐 강원도 평창 출신이고요. 원주에서 네.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친노무현 그룹, 그러니까 친노그룹 핵심 인사로 꼽히잖아요. 그렇죠. 2004년에 강원 태백 영월 평창 정선에 출마에 당선됐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야당 후보로 출마해서 5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2 지방선거 때 강원도지사 당선됐고 그러니까 보수터 파트에서 최대 2변을 연출했다. 이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전 지사가 강원도에 출마해서 뭔가 바람을 일으켜줄 바라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 전략이 뭐냐면 대표 주자를 권역별로 심어서 거기서 바람 일으켜서 승리하자. 그거 홍준표 전 대표 여기 와갖고 하셨던 얘기인데. 그걸 들었나요? 그 인터뷰를? 그런가요? 그러니까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총리가 서울 호남. 그리고 대구 경북에는 김부겸 의원, 부산은 김영춘 의원, 경남 낙동강 벨트는 김두관 의원 이렇게 대표 주자들이 열심히 해보자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데이트 폭력 논란으로 그 영입인재 자격 반납했었죠. 원정건 씨 탈당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 사실관계 조사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탈당해도 네. 계속 조사가 되는 건가요? 사실 뭐 탈당을 하게 되면 이미 네. 뭐 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탈당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권한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당에서 뭐 약간 그냥 출당이나 제명 이 정도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특히 사실은 민주당의 분위기는 일찍 터져서 오히려 잘 됐다. 나가줘서 고맙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한창 이제 막 했을 때 네. 뭐 선거 막 임박했을 때 터지면 사실 더 곤란한데 사실은 조사를 하면서 민주당이 더 곤란했을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해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현재 중국에서 지금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하고 또 사망자 수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중국 현지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TBS TV에서 이슈파이터 진행했던 장윤선 기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베이징 가신 지 벌써 1년째라고 하시네요. 베이징의 장윤선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중국 내에선 더 지금 긴박한 상황이죠. 사스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네. 누적 확진자가 오전보다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오후 5시 7분 현재 9,81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사망자는 213명입니다. 오전과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네네. 2003년 사스 때 6개월 동안 중국 본토에서만 5,300명의 확진자가 나왔었거든요. 네. 336명이 숨진 바 있는데요.
당시 상황과 지금을 좀 비교해 보면 우한 폐렴은 불과 한 달 만에 사스 수준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지금 이 전염병의 발원지인 우한에서 그러니까 춘절 봉쇄 직전 지난 23일이죠. 이 전에 우한을 빠져나간 시민들이 500만 명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 감염병의 조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중국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도가니에 갇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춘제 연휴가 끝났고 고향 갔던 분들 뭐 다들 이제 돌아오고 일터로 복귀할 텐데 지금 연장한다고 하고 있죠. 춘제 연휴를.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이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춘절 연휴를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3일부터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바꿨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월 3일 다음 주 월요일 공식 업무가 시작되는 내주부터 북경, 상해, 신천, 광저우 같은 5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민들뿐만 아니라 중국 특히 이제 북경 시민들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제가 쭉 돌아본 시내 풍경을 보면 우한을 봉쇄했던 지난 23일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양상입니다. 도로는 굉장히 한산하고요. 네. 거리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콰이리라고 해서 배달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네. 제가 약 1시간 정도 걸어서 돌아본 거리에는 콰이리, 그리고 청소 노동자들밖에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버스, 지하철 거의 사람이 없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북경 시민들 밖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셀프 격리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베이징 중심가에서만 방호복 차림에 마스크 복을 갖춘 그 방역 요원들이 체온계를 들고 오가는 시민들의 체온을 측정하면서 만약에 고온 증상을 보이면 곧바로 격리돼서 우한 폐렴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엊그제부터는 모든 아파트의 출입구에 보안 요원들이 체온계를 비치해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찾으려면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우한에 지금 우리가 전세기 한 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우한에 있는 교민 상황 어떤지 혹시 들으신 게 있나요? 아마도 오늘 새벽이죠. 그리고 오늘 중으로 해서 약 700여 명의 교민들이 한국으로 가셨거나 이제 가실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민들도 교민들이지만 중국 정부에 따르면 매일 10,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발열 증세로 우한 시내에 있는 59개 병원을 찾고 있지만 병상이 모자라서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한 20대 청년이 유튜브에 그 우한 상황을 심각성을 고발한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832만 조회수를 보이고 있더군요. 우한에서 응급전화 120인데요. 그냥 다릅니다. 120으로 전화를 하면 전화 연결도 안 되고 계속 삐소리만 나고 병원에 가도 번호표가 없이 그냥 계속 줄을 서야 한다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대기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원래 건강하던 사람들까지도 교차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좀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당시에 이 상황을 관리했어야 될 초기 진압에 애써야 했었던 우한 시장이라든가 당석이라든가 고위관리들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성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한 폐렴은 우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스크라든지 뭐 손 세정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냈다는 얘기가 있고 또 배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기자님도 가셨는지 궁금한데요. 네네네. 저도 오늘 오후에 가서 식구 수대로 각 1인당 3개씩 받아왔는데요. 1인당 3개씩이요? 1인당 3개씩. 1인당 3개씩. 그러니까 사실은 턱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 평시대로라면 사실 이제 마스크를 사면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원래 한 10위안에서 20위안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마스크가 지금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시 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마스크 한 개 5만 원,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 하는 수준이니까요. 네. 굉장히 값이 폭등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설령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연휴가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배달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중국 베이징에서는 매우 심각하고, 한국도 마스크 값이 뭐 12배나 폭등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민들이 마스크를 조금 더 나눠주면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당부 말씀도 하시더군요. 예. 네, 1인당 마스크 3개면 이게 뭐 3일치밖에 안 되는데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가장 힘든 건 어떤 건가요? 사실 뭐 특별히 지금 뭐 거리에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집안에만 있다면 마스크 착용을 굳이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사실 지금 교민들이 제일 답답하는 문제가 사실은 아이들의 학교 문제입니다. 지금 무기한 연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중국 정부가 중국 로컬스쿨 국제부 같은 경우에는 2월 17일 개학이었는데 무기한으로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북경 한국국제학교도 당초 예정됐던 2월 보충 수업을 모두 취소한 상태이고요. 북경 주재 국제학교들도 원래 2월 3일이 개학이었는데 2월 17일까지 잠정 연기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언제 개학한다는 말이 없다는 것이고요. 초, 중, 고, 대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끝없는 터널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교민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모두가 정말 제발 이 사태가 빨리 조기에 더 이상 늦어지지 않고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강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2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업을 개최한다는 소식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스 때 석 달간 휴교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학기가 통째로 날아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WHO가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중국 정부 대응이 좀 달라질까요? 글쎄요, 근데 오늘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실 특별한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대응 능력이 약한 국가로 바이러스가 번지는 것이 최대의 우려이기는 하나 중국의 방역 능력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투자나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WHO가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의 초동 대응이 대단히 잘못되면서 지금 전 세계로 질병이 퍼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 재난적 상황에서는 일단 바이러스부터 잡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중국 내부에서 이번 상황을 오판한 보건당국 그리고 우한시 후베이성 당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또 소식이 궁금할 때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의 장윤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